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갑작스러운 재난. 2.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것. 3. 한국의 큰 기회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자랑이라 불리는 중국의 댐들이 최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패닉 상태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댐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댐 역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 남부 지역 전역이 수몰될 상황. 긴장된 대만과의 상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이 댐을 대만이 타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균형에 놓여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균열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신식 수력발전소에서 절대 발견되면 안 될 요소가 발견된 것이죠. 가느다랗게 퍼져나간 실금은 생각보다 범위가 컸습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 나왔던 발전소 시찰단은 이 현상의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정확한 공법으로 완성했다고 자랑한 중국의 발전소가 쉽게 흠집이 난 것이죠. 시찰단이 간 수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 대형 수력발전소 바이아탄 백학탄이었습니다. 스촨성 양산주, 닝난현과 원난성 사오퉁시, 차오자현을 교차하는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높이 289m로 100층 높이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크기이며 거푸집 콘크리트는 803만 세제곱미터가 사용될 정도였죠. 대륙의 크기를 자랑하는 중국의 기준으로도 바이어탄 댐 건설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비용으로는 2,200억 위안이 들어간 이 발전소는 저탄소 정책을 채택한 시진핑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는데요. 이 발전소가 돌아간다면 매년 표준 석탄 1968만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00만 톤 규모의 대형 탄광 7곳을 줄일 수 있죠. 정해진 기간까지 탄소 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균열을 드러내며 허점을 보인 것이죠. 시진핑이 직접 프로젝트를 챙긴 만큼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며 최종 완공까지 이어졌는데요. 약 4년 만에 이 거대한 규모의 댐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산샤 댐은 완공하는데 8년. 그런데 산샤 댐과 비견할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하는 바이어탄 댐은 산샤 댐의 딱 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완성을 할 수 있었죠. 규모는 물론이고 설계도 바이어탄 댐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협곡에 건설해야 하며 복잡한 아치형 구조를 반드시 삽입해야 하기에 많은 건설 관계자들은 못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했죠. 그러나 AI의 대량 도입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부터 엔지니어, 품질 검사원 및 고위 관리자 모두 R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든 의사결정에 중국이 자랑하는 AI를 동원 운영 효율성을 극도로 높여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합니다. 정밀 제어를 통해 시멘트 혼합에 있어서도 낭비되는 양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사실은 당국의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사실을 감추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프로젝트 추진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중국에서 개발한 AI답게 끝마무리가 엉성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시도가 바이어탄 댐의 균열을 초래한 것이죠. 중국 지방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 사실은 검열로 금세 삭제되었으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죠. 문제는 바이어탄 댐만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샤 댐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산샤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추측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기원시 보더 에퍽 타임스의 실린 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산샤 댐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장문의 분석 글이 실린 것인데요. 2020년대 들어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가 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양쯔강 상류 지역인 스촨성 민과 자린강에 물이 넘치면서 그 하단에 위치한 산샤댐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일이 빈번했는데요. 작년에도 중국은 물난리로 주요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수위가 175m인 산샤댐에서 수위가 162m까지 치솟는 등 산샤댐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까지 속출했습니다. 처음부터 홍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최고 수위를 더 높이고 구조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일각에서는 대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며 그렇게 했을 경우 산샤댐 완성은 더 머나먼 미래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의 상태가 최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예측을 앞서가는데요. 2020년 이후로 중국은 매년마다 대홍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중국 남부가 점점 열대기후로 바뀌고 있고 집중호우가 빈번한 열대 환경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장저우를 덮친 대홍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허난성에서 벌어진 재난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기상이변이 더 심해지는 이상 중국의 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중국을 괴롭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강타하는 대지진이죠. 특히 대규모 댐이 위치한 스환송 주변은 지진대가 형성된 곳이라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댐은 삽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열까지 방치하고 있다면 더더구나 큰 재앙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작년 9월 중국 스환성에서 6.0 수준의 대지진이 발생 3명이 사망하며 7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여파를 정면으로 맞은 루저오시는 건물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일어나며 중국인들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바이어탄 댐은 지진이 발생한 루저우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건설 중이었기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완공된 이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댐 하류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은 수몰될 가능성이 높죠. 산샤댐 역시도 지진대에서 벗어난 곳이 아닙니다. 6.0을 넘는 지진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미 불안한 상태에 놓인 중국 남부지방은 댐의 붕괴와 함께 수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를 봉합하고 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되니 지역은 다른 국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 역시 이 지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로 쏠려간 시점을 틈타 대만 병합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즈음에 대만 아디지에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대만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죠.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에게 보란듯이 대만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끈끈하다는 이야기를 남기며 국제 정세를 대만 역시 살피고 있다는 뜻을 밝혔죠. 이에 더 나아가 미사일로 산샤댐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내비쳤습니다. 대만은 2,400억 대만 달러, 한화로 약 10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자해 해상 및 공중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선포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거리 1200km에 달하는 승병-2 크루즈 미사일. 대만이 중국 가장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들인 점인데요. 사거리 1200km 이내에는 산샤댐이 포함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의 무기 구입에 대해 비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일을 중단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내며 중국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죠. 실제로 대만군의 전시 연습 교본인 한광연습에 따르면 중국 연해도시의 인민해방군 제2포병기지를 1차 타격할 것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곳 중 군사기지만이 아니라 산샤댐과 주요 댐들 최근에 지어진 바이어탄 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댐이 무너진다면 우한과 난징을 비롯해 상하이 같은 중국 대도시는 물에 잠겨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잠긴 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전염병은 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려고 할 수 있으나 수틀리면 미사일을 바로 날릴 수도 있는 상황. 중국 대만 관계에서도 대만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뒤를 봐주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산샤댐 타격을 고려하는 상황. 최근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막대한 돈을 풀어 경제의 활기를 돌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최근 단 2년 동안 시중에 풀린 금액이 과거 그 어떤 경제 위기 당시보다 많다는 것으로 전 세계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각종 경제 위기들이 다가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자국 금리를 올리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기존에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자금을 빠르게 걷어들여 풍선처럼 부푼 경제를 안정화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해서 빚을 낸 개인과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급격한 성장을 하며 중국 정부가 가진 경제력은 물론이고 중국이 쌓아올린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게 수십조 원씩 지원을 받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무역 항만과 같은 인프라 산업을 구축하던 국가들이 경제난과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속속 파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동남아시아 국가인 스리랑카의 라자팍사 대통령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부채 상환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4조 원에 달하지만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 금액은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외화를 다 모아도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부채 4조 원은 올해 2022년 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며 향후 2040년까지 스리랑카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공식적으로 3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래 스리랑카의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중국에서부터 빌린 것으로 스리랑카 대통령은 자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에게 코로나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말하며 부채 상환의 재조정 협상을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별다른 제조업 기반이 없는 스리랑카는 여행과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해외 관광객이 뚝 끊기며 전례 없던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리랑카에 중국은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공항 건설 및 항구 건설을 지원하며 수십조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을 얻어내긴 했지만 중국에게 돈을 갚지 못해 항만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기기도 했을 정도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며 경고했음에도 큰 소용이 없었으며 중국은 급상승한 자국의 영향력과 더불어 2035년 세계경제 1위의 목표 달성에 맞추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넓혀가고자 1대1로 프로젝트를 마구잡이로 넓혀갔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대1로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으나 중국 언론들은 대략 수백조 원에서 천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리랑카의 경제적 위기를 시작으로 중국에게 지원을 받은 대다수의 국가들의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에 중국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1대1로 참여국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통령은 과거 중국에게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린 뒤 항구를 건설하였지만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항구의 사용권은 중국이 99년 동안 가진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며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 주장한 뒤 중국에게 빌린 100억 달러의 돈을 갚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1대1로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던 파키스탄이 중국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며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는 구제금융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인 라오스 또한 막대한 국가부채가 생겼으며 부채 중 80% 이상이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다
국가 경제가 파산으로 가고 있는 국가는 위에 언급한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말고도 케냐, 에티오피아, 몰디브와 키르기스스탄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하면 항구의 운영권이나 도로 및 철도의 운영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엔 매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으로 건설한 항구나 철도, 도로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건설했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테지만 수요 예측을 비롯한 사업성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으며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에티오피아의 경우 중국의 자본으로 700km 길이의 철도를 건설했지만 예상했던 이용률의 50분의 1 수준을 기록하며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인프라 시설의 경우 중국이 운영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힘들며 오히려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에 경영권을 넘겨받은 중국이 대신 적자를 메꿔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수백, 수천조 원의 돈도 받지 못하게 생긴 데다가 적자만 나는 인프라 시설을 떠안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처음부터 중국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100억 달러의 국가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탄자니아 대통령처럼 중국의 자본으로 인프라 시설을 지은 뒤에 빚을 갚지 않고 운영권을 넘겨준다 해도 중국이 손해라는 뜻입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적자만 발생하는 시설을 중국이 가져간다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흑자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설해 주었지만 스리랑카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대비 1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에 몰고 다닐 자동차가 없는데 중국 자본으로 자동차 도로를 건설하고 돈을 갚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프라 개발이 저조한 국가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인프라 시설의 사용권을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줄 알았지만 현재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자만 발생하는 인프라 시설을 넘겨받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급격히 증가 중인 중국의 국가 부채 규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290% 수준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제 흐름상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중국의 부채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기업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해 170%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관련 부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중국이 쌓아올린 거대한 경제 규모는 사실상 빚더미인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대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처럼 중국 정부의 인공호흡기로 겨우 운영되는 회사가 몇만 개는 되며 이들이 끝내 파산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해 은행도 파산하는 연쇄파산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이번 1대1로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며 중국은 자국산 건설 기업들을 투입시키고 자국산 건설 자재와 장비를 투입해 사용해왔습니다. 즉 중국에서 막대한 건설 비용을 빌려주고 중국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국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명목상 중국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중국 기업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부가 빌려준 돈을 1대1로 참여국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본과 노동력을 소비한 중국 기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연쇄 파산이 우려되는 1대1로 참여국들이 돈을 갚지 못할수록 중국 기업의 재정난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며 중국 측에서 인프라 시설의 운영권을 넘겨받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국 측에선 99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99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운영해도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동맹국들의 배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1대1로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파키스탄과 네팔, 미얀마 등이 한순간에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자원이 부족한 파키스탄은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6조 원 규모의 수력발 전용 댐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네팔 정부도 중국과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하던 댐 건설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너무나 엄격한 과정을 거치기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과정이란 수력발 전용 댐에 대한 운영과 소유권, 유지보수 비용 등을 말하며 중국에게만 유리하고 협력 대상국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100조 원 이상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중국에게 맡기다가 국가가 파산 직전에 놓였으며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 항구를 중국에게 40년가량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국 해군의 군함도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최근 양국의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며 상당수 협력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계약을 취소한 파키스탄은 한국과 계약을 통해 50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사인을 했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해당 수력발 전용 댐은 파키스탄 국영전력회사와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성공적인 계약을 마무리한 파키스탄 측은 추가로 470메가와트, 215메가와트급 수력발 전용 댐 2곳을 추가로 건설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며 한국도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규모는 대략 17억 달러 규모로 대형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갑질에 질린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한국의 인프라 건설 산업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